안녕하세요. 작업 책방 씀의 12월 첫 번째 책방 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올해의 책 결산을 해볼까 합니다. 이맘때쯤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저희도 이걸 좀 뽑느라 기대하게 되는 시즌인데요. 엄선해서 저희 각자 5권씩 뽑아보았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올해의 책은 하재영 작가님의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입니다. 이 책은 누군가의 딸로서 살아가는 모두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요. 그 엄마와 딸의 관계라면 한 번쯤 좀 살아가다가 우리 둘의 관계를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둘이 마주하고 있진 않다가도 혼자서 엄마랑 나랑은 참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마음 자체를 좀 돌아보는 일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런 좀 지난한 일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엄마와 딸이 마주 앉아서 나누는 과정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에도 엄마와 딸의 공동 회고록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근데 엄마와 딸이라는 이 단어의 조합만 봐도 약간 읽고 싶으면서 모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너무 알고 있고 그 마음들이 좀 너무 절절하게 끓기만 할까봐. 근데 이 책은 그런 절절한 사연보다는 뜻밖의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해요. 제 감상은 좀 희생하는 이미지로만 그려왔던 엄마가 사실은 문학과 영화를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었고, 긴 시집살이 끝에 마침내 지금의 내가 좋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있는 중년의 여성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거를 내가 물어보지 않았다면 말로 엄마의 음성으로 들을 수 없었던 경험들을 작가님은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내가 조금 아쉬워하고 엄마를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미워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엄마한테는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힘도 있구나 라고 엄마를 좀, 엄마의 여러 가지 장면에 새로운 시선을 하나 좀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책이고, 그런 엄마를 알아볼수록 본인 자체는 그럼 나도 만약에 미래에 내가 엄마가 된다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엄마라는 모델을 내가 새롭게, 내 엄마를 새롭게 바라봤다는 그 경험 자체가 내가 만약에 엄마가 됐을 때 나도 새롭게 좀 가능성을 볼 수 있고, 혹은 내 주변에 엄마인 사람들을 봤을 때에도 다른 레이어가 하나 더 끼울 수 있는 거죠. 내 엄마를 새롭게 바라봤다는 그 경험만으로도. 이 과정이 왜 의미 있느냐면 엄마를 알아갈수록 오히려 내가 엄마한테 되게 구속되어 있던 본인이 좀 분리되고 더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작가님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느꼈던 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나도 엄마와 되게 마주 앉아 있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마주 앉는 게 그냥 뭐 일상적인 마주 앉음이 아니라 어떤 한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는 거, 그리고 정확히 엄마와 딸로서 마주 앉아 있는 그 일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용기를 주는 책이고, 보통 깊이 파고들어서 이야기하는 건 약간 괜한 상처를 들춰내는 일, 혹은 안 해도 좋을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뭐 있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어쩌면 오해나 겁일 수도 있겠다. 정확히 마주 앉아서 누군가한테 말할 기회를 준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궁금해하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는 것 같아서 이 책이 되게 저한테는 좀 소중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딸로서. 저희가 2021년에도 올해 책을 선정했을 때 하재영 작가님의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 또 선정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미아 작가님이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 책을 또 올해의 책으로 뽑게 돼서 저희가 하재영 작가님 글을 굉장히 그 에세이에 등장하는 엄마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그 책에서의 어머니는 이제 한 장면으로만 존재하는데 맞아요. 여기서는 어머니의 생애를 들어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되게 사적인 누군가의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거라기보다는 저의 엄마와 저의 관계를 많이 투영하면서 읽어볼 수 있는 책이어서 많은 모녀 관계를 가운데로 끌고 오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를 더 이해하고자 혹은 알고자 애썼던 시간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이 추천하고 싶은 올해의 책입니다. 저는 이름보다 오래된 이란 사진집입니다. 고라니에 대해 아시나요? 잘은 모릅니다. 근데 고라니 잘은 모르지만 다들 고라니 알지. 맞아, 익숙한 야생동물이긴 하죠. 우리가 이름은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울음소리가 이렇게 해서 좀 밈처럼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드킬을 많이 당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또 농작물을 훼손시켜서 좀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음. 야생 동물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이름을 안다고 했을 때 그때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신비를 하나의 단어로 덮어버리는 일인지도 모른다. 라고 작가님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라니라는 이름을 알기 때문에 고라니의 그 신비함, 고라니라는 거를. 세계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그 고라니라는 이름이 덮어버려서. 작가님도 우연히 사슴류의 동물을 보고 제가 노른가? 사슴인가? 고라니인가? 이렇게 헷갈린 거지. 너무 같은 과의 애들이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노루도 알고 사슴도 알고 고라니도 이름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쟤네들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 고라니의 얼굴을 개별의 고라니의 얼굴을 그러니까 초상화를 네네. 사진을 찍은 거죠. 저는 하나의 고라니를 관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린 고라니들 여러 마리, 또 늙은 고라니, 그러니까 여름의 고라니, 겨울의 고라니. 그래서 고라니가 어떤 동물인지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동물이라면 왜 그렇게 피해를 주게 되었는지 그게 인간의 입장에서지 고라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왜 농가의 애들이 자꾸 거기까지 내려오는지, 내려오게 될 수밖에 왜 로드킬을 계속 당하는지 고라니는. 그러니까 그런 고라니라는 세계를 10년 동안 얼굴을 바라보면서 알아간 것들을 담은 건데 고라니뿐만 아니라 이 사진집을 읽고 나면 내가 이름만 알고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생명은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고 너무 의외의 발견을 한 책이라서 올해 책으로 꼽아보았습니다. 되게 인간이랑 동물이 다른 게 인간은 오히려 이름을 불러주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어떤 생명이잖아요. 각각의 다른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동물은 진짜 한 종으로서 그냥 맞아요. 설명되는 납작한 부분이 있었겠네요. 이 책이 좋은 게 또 내가 고라니를 알고 싶어? 그렇다고 고라니에 대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럼 또 흥미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껍지만 대부분이 사진이고 사진. 중간에 글이 들어가야 할 내용들만 딱 담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한 권으로도 물론 내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고라니를 그래도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알게 됐다. 내가 이제 고라니를 이름뿐 아니라 조금 더 알게 됐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 촬영을 끝나고 바로 펼쳐볼 수 있는 책이에요. 마음의 그런 어떤 장벽 같은 게 바로 봐야지. 나 겨울의 고라니, 여름의 고라니 구분이 너무 좋네요. 이 책을 보면은 할 수 있습니다. 구별을. 저의 올해의 책은 임지은 작가님의 헤아림의 조각들입니다. 임지은 작가님은 일단 되게 치열하다 싶을 정도로 삶과 사람을 탐구하는 글을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헤아림의 조각들은 그 임지은 작가가 세상과 관계 맺어가는 또 함께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에세이라고 소개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임지은 작가의 글은 어떤 사람이 본인한테 결핍이 있을 때 결핍이 그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는지까지 생각해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헤아림의 조각들은. 이 책뿐만 아니라 평소에 작가님 이제 SNS 계정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본인을 약간 복잡하고 좀 피곤한 사람으로 자조하는 내용이 종종 있는데 독자로서 지은 작가님을 옆에서 오래 본 사람으로서는 작가님은 그런 피곤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인간 본 내면에 복잡하게 꼬여있는 미로같이 놓인 그런 삶의 복잡한 이면을 굉장히 열심히 탐험해서 자기만의 길을 터주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따라가면서 읽는 재미가 되게 크거든요. 작가님의 생각, 시선을. 그래서 특히나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한테 그런 응시하는 재능이 굉장히 크다. 그걸 좀 새삼 느꼈고 그러니까 뭔가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임지은 작가님은. 그래서 헤아림의 조각들은 뭔가 내 개인이 내가 가진 문제가 굉장히 사소하거나 흔하게 느껴질 때 그 내가 지나치게 개인이라는 사실로 좀 무력해질 때 이 책을 읽으면 좀 묘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올해의 책으로 꼽아보았고요. 외로움을 위로해주진 않고 외로움을 좀 덜어주는 방식으로 이 책의 내용들이 좀 가닿을 것 같아요. 독자분들에게. 작가님의 글은 이제 주변을 좀 사력 있게 탐색하기도 하지만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시원하게 까발리는 고백적인 글도 많거든요. 그게 뭔가를 그냥 이렇게 뭐 배설하는 느낌은 절대 아니고 모순적인 자신에 대한 분노나 솔직한 욕망을 되게 깔끔하게 드러내는 글이 작가님의 또 문체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권의
에세이를 읽고 나면 그 작가님이랑 난 이 작가님을 좀 알아. 이 작가님이랑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글들이 있는데 헤아림의 조각들은 뭔가 작가님이랑 친밀감을 느끼는 글이라기보다는 작가님을 통해 바라본 세상과 되게 가까워진 느낌.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이 책을 올해 봄에 읽었을 때 좀 특별하고 귀했던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좀 사랑스러운 그거는 작가님의 사랑스러움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 아닌가요? 근데 독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작가님은 일상적인 부분도 이제 같이 공유하는 작가니까 저희가 좋아해요. 너무 말하기에도 입 아픈 법 짓는 마음입니다. 국회에서 입법 노동자로 일하는 이보라 보좌관이 10년 동안 개정해온 법, 또 제정해온 법,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도 모두 담은 에세이입니다. 프롤로그를 읽으면 올해의 책으로 뽑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거기를 읽어주는 게 좋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제목은 법의 표정과 마음. 법에도 표정이 있다. 여기서부터 그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에는 차오르는 눈물과 입 앙다문 결심이 배어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 살균제법에는 살균제를 산 가족들의 자책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회한 섞인 단호함이 있으며 2050 탄소 중립법에는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아슬한 두려움이, 차별금지법에는 허리를 고추 세우게 하는 단정한 존엄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 이보라 보좌관님이 이 책에 어떤 법들을 담았는지 좀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이 글을 쓴 이유가 국회가 시민들한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 좀 가까이 있어야 시민들이 국회를 이용하는데 맞아. 시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데 뭔가 되게 어려운 장소 같고 국회란 또 국회의원이란 아니면 어떤 허무함 때문에 좀 포기하게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그렇게 시민이 국회와 멀어지고 또 포기하는 순간 권력과 가장 가까운 이들부터 국회를 사용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더 국회를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본인이 어떻게 법을 만들어 왔는지를 쓰신 거라서 좀 지금의 이런 정치 문제나 나라의 꼴에 좀 무력감이나 분노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시면 조금은 긍정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의 책으로 꼽아보았습니다. 저희 세 번째 올해의 책은 김지승 작가님의 순례 바꾸기입니다. 순례 바꾸기는 이렇게 의자나 모빌, 수건처럼 일상의 사물에 깃든 기억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물이 어떤 기억을 품고 있는지 마치 이 작가가 순례가 되어서 그걸 찾아나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밀도 높은 사유가 들어있는 에세이예요. 그래서 어떤 사물에 얽힌 이야기도 사실 단숨에 읽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물에 얽힌 기억이 단일하지 않거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고 이 사물에 얽힌 사람들도 한 명이 아니고, 그래서 한 편 한 편 시간을 들여서 읽어야 하는 산문집은 맞는데 그럼에도 그 하나의 사물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과 또 시절과 상황을 거쳐서 작가님한테 도착했는지 따라가 보는 그 어렵고도 의미 있는 재미가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각각의 사물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주로 등장하느냐 하면 이제 여성인데요. 보통 젊은 여성, 나이 든 여성, 엄마가 이제 막 된 여성, 그리고 외국으로 이방 간 여성, 그런 다양한 얼굴과 삶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삶을 이어나가면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축적하고 어떻게 보면 참아왔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그냥 터져나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걸 작가님은 사물이랑 엮어서 풀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과 한순간 작가님이 되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던 시간을 관찰하는 경험이 되게 독특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읽고 나서 저는 사실 한 번 더 읽었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근데 두 번 읽은 데에서 오는 진정한 깨달음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좀 기꺼이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 책으로 꼽아봤습니다. 그 사물에 네. 대해서 결국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흐름이 약간 미쳤다? 되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되게 탁월한 글쓰기였다고도 저는 생각해요. 이 책에는
나는 너의 타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평생 물어야 하는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문장이 이 책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양재화 작가의 다크투어, 내 여행의 이름입니다. 이 책은 작가가 몇 년간에 걸쳐서 떠난 다크투어를 담은 여행 역사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노사이드 현장, 그러니까 대량 학살이 벌어졌던 그 현장에 우리가 왜 여행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주의 4.3 기념관에서 본 어떤 한 문장이 그녀를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기념관으로 찾게 만들게 되는데요. 그 한 문장이 뭐냐면 누가 지금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기억하는가 였어요. 이 문장은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5일 전에 한 연설의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이 문장을 보고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기념관에 가야겠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기념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아우슈비츠, 캄보디아, 보스니아, 칠레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이 다시 제주 4.3 기념관으로 끝이 나요. 근데 그 기념관 이야기를 보면 거기서 저희가 또 그 문장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누가 지금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기억하는가?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제노사이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억하고 누군가 이걸 잊어버리면 다시 그런 학살이 일어나기 때문에 잊지 않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위해서 그런 여행을 계속 다니고 또 이런 순서로 책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 세심한 구성에도 너무 감탄을 했고, 요즘에 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기에 너무 좋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네 번째 올해의 책은 조우리 작가님의 오늘의 세리머니입니다. 이 책은 2023년 5월 첫 번째 책방 로그에서 한번 소개한 책인데요. 일단 이 책이 어떤 줄거리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실까요? 이 책은 50년을 함께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서로한테 타인으로밖에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 레즈비언 커플에게 혼인신고서를 발급해주는 두 여성 공무원의 깜찍하고 발칙한 계획을 따라가는 그런 소설이에요. 이 하주라는 가상의 시에 도선미라는 가족관계팀의 직원이 있고, 이 가족관계팀의 신입으로 들어온 이가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가경의 고모가 레즈비언이었던 거예요. 근데 고모의 애인이 이젠 암 판정을 받고 얼마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가경의 고모가 애인을 위해서 좀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 대충 이제 공문서 위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근데 이 가경이가 되게 진취적이고 이게 발상이 남다른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는지는 읽어야 돼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소설은 이제 한 동성 커플에게 가짜 혼인 신고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허구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더라도 결국은 여성 커플들이 각자의 세리머니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세상 한가운데로 모여들게 하는 축제 같은 소설로 확장이 되면서 끝이 납니다. 저는 그런 주인공들이 남몰래 시도를 거듭하는 방식으로 스릴 있게 소설의 전반부가 흘러가는 것도 굉장히 이제 흡입력 있게 보았고, 그런 동시에 그런 장면들이 아직 우리 사회가 시도하거나 시작하지 않은 것들을 상기시켜 준다는 점에서 올해의 책으로 좀 꼽고 싶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이어져야 한다, 이야기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할 때 이 소설이 그거를 되게 축제 같은 방식, 세리머니의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해줘서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그게 솔직히 신선했기도 했고, 이 소설은 우리한테 아직 남아있는 현실을 희망으로 그리고 의지로서 조금 상상하면서 나아가보게 하는 힘이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제목처럼 이 책을 읽는 데는 무언가를 축하하고 또 축하를 받는 기분까지도 누군가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의 책으로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정현 작가님의 쿄코와 쿄지입니다. 이 책은 10월 책방 로그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소개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또 부마항쟁, 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랑
또 용산 참사처럼 국가적인 폭력이나 그런 참사 속에서 살아남은 여성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각각의 그 소설 속에 실려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그 시대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아남은 생존 여성들의 다음 세대가 그 여성들의 기억과 이야기를 좀 복원해 나가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역사를 계속 이야기해 나가야 할 사람들이 사실 그때 피해자들 시대는 조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계속 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야기가 이어지고 좀 그런 마음으로 쓰여진 소설 같고 소설가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설로서 써가는 다음 세대의 사람인 거니까요. 근데 단순히 그 역사의 뭐 비극 같은 거를 구현한다기보다는 그 역사적인 비극 안에서도 나로 살아가려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제 주제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좀 퀴어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그 시대에도 단순히 피해자가 그냥 피해자로 뭉뚱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성을 사랑하는 피해자. 또 구체하고 입체적인 어떤 개인을 조명하는 뭐 성전환을 하고 싶은 피해자 등등 이런 퀴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인공인 거죠. 그것을 딸이나 조카가 그들의 언어로 설명해 나가는 게 너무 특별한 소설이고 역사 소설을 서로 다른 시대를 다루는 역사 소설을 연작 소설로 쓴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그 지점도 되게 놀랍고요. 그런 연작 소설이라는 점, 그 인물들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서 현대의 여성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연결점도 너무 흥미로웠고 이 소설에 있는 인물들이 너무 생생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읽으면서도 몰입해서 읽기도 했지만 너무 나랑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도 내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5.18이나 상품백화점, 뭐 4.3 이런 피해자들의 우리가 다음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나랑 너무 비슷한 나이대 여성들인 것 같아서 되게 내가 한 번 만나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들이 자꾸 떠올라요. 이 소설은 그럼 역사를 다루지만 역사를 과거로 취급하게 만드는 소설이 아니라 계속 현재로 계속 끌고 와서 너무 내가 그 역사랑 계속 같이 지금 새 역사로 나아가는 그런 얘기네요. 역사를 과거의 이야기라고 취급하게 하지 않는 소설. 그러니까 나랑 연관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 역사적 사건도 나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그 조카와 딸들처럼 그 여성들이 어떻게 생존했는지 어떻게 피해를 받았는지를 나도 좀 이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아주 책임감이 생기는 소설이었어요. 요즘 그 영화 서울의 봄 때문에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을 다시 많은 분들이 느낀다고 하는데 소설, 문학도 그런 바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쿄쿄와 쿄지로 같이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네. 저의 마지막 올해의 소설은 이유리 작가님의 좋은 곳에서 만나요입니다. 이 책은 2023년 8월 첫 번째 책방 로그에서 한번 소개한 책인데요. 또 잠깐 보고 오시죠. 연작 소설은 모두가 망자가 된 주인공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령들이 저승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저마다 해소하지 못한 마음을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근데 연작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주인공의 죽음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느슨하게. 그러니까 이승에서 각각의 주인공들은 각자의 삶에서 그냥 너무나 먼 낯선 타인이었지만 서로의 죽음의 순간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뭔가 원한이나 혐오를 목적으로 한 살인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서로의 죽음에 연루가 돼 있는데 저는 그게 이 소설을 읽으면서 뭔가 우리 각자의 삶과 죽음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얽혀 있다는 메시지처럼 읽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흔히들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죽은 이후에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누군가한테는 못다한 이야기가 남아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책에 담겨 있고 죽었을 때 다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영원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서술이 되어서 읽는 마음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기보다도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못 듣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느낌처럼 들렸어요.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누구나 사는 동안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고 심지어 어떤 인생은 내가 어떤 식으로 살고 싶었지를 잊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순간도 있고 근데 이 소설은 그런 인지와 성찰의 시간을 약간 망자한테 마지막 선물로 쥐어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한편 아직 살아있는 현실의 독자인 저로서는 그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이 삶을 최대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곳을 굉장히 좋은 곳으로 만들고 방향을 트는 데에 애써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책이어서 올해의 소설로 꼽았습니다. 이 소설도 연작소설인데요. 모든 작품마다 마지막에는 좋은 곳에서 만나요라는 메시지가 끼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책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할 수 있고 또 일면식 없는 사람한테도 전할 수 있는 되게 일상적인 안부 같아요. 근데 평소에는 좋은 곳에서 만나라는 얘기는 좀 의아하긴 하잖아요. 근데 뭔가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좋은 곳에서 만나라는 말이 그냥 지금 너가 있는 이 시간이 좋은 곳이면 좋겠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나도 그곳이 좋은 곳이길 바래. 약간 이런 마음까지 좀 전할 수 있는 말 같아서 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올해의 책은 샬롯 맥커너히의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이 책은 8월에 또 책방록에서 소개했는데요. 너무 호들갑을 떨었더라고요. 맞아요. 안고 있어요. 보고 오시겠습니다. 진짜 진짜로 뭐가 진짜 무조건이야. 진짜 안 읽으면은 진짜 몇 번 할 거야. 낭비야. 인생의 낭비. 안 읽으면. 일단 띠지의 문구가 완전 저를 사로잡았었는데 네. 그게 대충 지금 띠지가 없어서 대충 야생동물이 모두 멸종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마지막 남은 철새인 북극 제비 갈매기를 따라서 가는 여정. 배경이 네. 동물을 보는 게 너무 희귀한 야생동물이 거의 마지막 세대예요, 지금. 만약에 발견되는 야생동물이 있다면 아직도 올빼미가 있었어? 이런 상황이야. 어떡해. 동물을 발견했을 때 그 환희나 그 감동들 표현된 게 지금 아직 우리는 그렇게까지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왠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동물을 내가 마주한 기분으로 읽게 되거든요. 그런 묘사한 장면들이. 근데 이 마지막 남은 갈매기잖아. 네. 철새잖아요. 그리고 북극에서 남극을 가. 얘네는 하늘길로 가. 근데 인간은 바닷길로 가야 되잖아.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만날 것 같았을 때 하늘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오는 그 광경. 근데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 선두에 누가 있으면 뒤에 또 이렇게 다 따라오잖아요. 그거를 바라봤을 때 이 여자를 태우는 걸 그렇게 반대하던 선원들도 그 장면을 봤을 때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이 프레니와 나눌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 프레니가 왜 저렇게 남극까지 가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때 그들이 진짜 친구가 되고 프레니도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마지막에 진짜 눈물이 저 전철에 들어갔거든요. 마지막 부분을 진짜 막 내가 이거를 이렇게 안았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의 줄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 남은 생명체 북극 제비 갈매기의 마이그레이션, 그 이동을 따라서 남극으로 향하는 프레니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가는 동안에 그런 바다, 광활한 바다나 그러다가 가끔 만나는 극적으로 만나는 어떤 생명체, 고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묘사들이 너무 황홀하고 그리고 또 갖가지 그 사건들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긴박하거든요. 그 배 선원들과 프레니의 갈등 같은 것들도 긴장감을 계속 조성하면서 소설이 진행이 돼서 중간에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막
막 따라가서 읽게 돼요. 그리고 음. 그 사이사이 프레니가 도대체 왜 이 갈매기를 따라가는지 그런 비밀들, 사연들이 교차 편집으로 과거가 나오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막 재생되면서 영화같이 느껴지거든. 영화화가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구절이 있는데 그걸 잠깐 읽어드리면, 엄마는 내게 단서를 찾으라고 말하곤 했다. 뭐에 대한 단서요? 내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물었다. 삶에 대한 단서, 곳곳에 숨겨져 있단다. 그 이후로 나는 단서들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내 마지막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될 이 배까지. 그래서 이 책에 숨겨진 그 프레니의 삶의 단서들을 찾으면서 읽으시고 또 본인의 2013년 내년을 위해서 어떤 단서들을 숨겨두셨는지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올해 마지막으로 읽을 소설로. 추우니까요. 북극과 남극 춥잖아요. 예. 소설도 좀 차가워요. 겨울의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합니다. 저희의 2023년 올해의 책 소개는 모두 끝났는데 네. 여기서 끝낼 수 없었어요. 너무 아까워서. 왜냐면 저희가 올해 나온 책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뒤늦게 우리가 알게 된 좋은 보물 같은 소설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 그걸 또 올해 도서로 소개해드리기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읽었지만 올해의 책은 아닌 도서 한 종씩 더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윤 작가님의 남겨진 이름들이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마치 일기 같은 한 권의 공책에 적힌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즈라입니다. 이 나즈라는 어떤 부부의 입주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근데 그녀는 이제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카티아를 먹이고 씻기고 입히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 카티아의 남편도 있죠. 쿠르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아내가 예전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하루하루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고 간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지라와 이 카티아의 남편인 쿠르만은 거의 동지애와 같은 마음으로 이 카티아라는 식물인간 여성을 돌보는데요. 혈연으로 엮인 가족이 아닌데 이 세 가족의 이 삼각형의 모양이 되게 아주 끈끈하고 절절하게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나즈라는 이제 쿠르만이 일하러 가 있을 때 카티아를 돌보면서 눈동자를 계속 바라봐요. 그러면서 거의 카티아와 거의 교감하는 수준으로 이 여성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상상일지언정 이 카티아와 소통하기를 멈추지 않는 간병인인 거예요. 그 나즈라도 쿠르만도 이 카티아를 대하는 어떤 입장이 들을 수 없는 것은 카티아의 목소리지 카티아의 대답은 아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계속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시도하면서 이 가족이 그냥 우리는 아픈 사람과 지내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 셋은 그냥 함께 이 집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그런 태도로 삶을 이어가는 구성원들이에요. 너무 그 설정과 이들 각각의 삶에 대한 태도가 너무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존경스럽게까지 해서 계속 읽어나갔던 이야기인데요. 이 간병과 카티아의 이런 시간이 그냥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가정에는 돌봄이랑 사랑이랑 믿음과 희망이 그냥 점점 더 커져요. 저는 그 지점에서 되게 신성한 소설이라고도 느껴지거든요. 뭐 이들이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믿는 그 마음으로만 그냥 나아가는 거야. 다음 내일로. 예견돼 있는 상실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계속 인지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 돌보는 이 하루하루를 굉장히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소설은 간병이 주요 키워드긴 하지만 그냥 돌봄이라는 거는 그냥 지금 잘 사는 것, 지금 우리가 우리로서 잘 존재하는 데에 애를 쓰는 마음일 수 있겠다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안윤 작가님은 어떤 믿음이나 사랑이나 희망 같은 게 되게 절대적이고 절대 훼손되지 않는 완전한 형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믿음으로 향하는 마음,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희망이 결국 없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가보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그 각각의 근원 자체다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게 이 소설 속 주인공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정을 저도
일부 동행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의 책으로 정말 추천하고 싶은데 올해 나온 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코너를 하나 더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은 나한테 남겨진 것, 남아있는 것을 돌아보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앞으로 좀 매년 이맘때쯤에는 이 남겨진 이름들을 좀 펼쳐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선정한 책은 리사 시의 해녀들의 섬입니다. 제주도 해녀를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 작가 이름이 리사 시예요. 미국인이 쓴 제주도 해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병원에서 진료 기다리다가 잡지를 이렇게 봤는데 한국 해녀들 사진이 있는 걸 보고 원래도 그런 사라진 직업 여성들의 관심이 많은 그걸 탐구하고 글 쓰는 작가님이었는데 거의 아시아에만 있잖아요, 해녀가. 그래서 거기 너무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그 방대한 제주도의 역사와 해녀들의 역사를 공부하고 쓴 책이라서 진짜 한국인보다 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제주도와 해녀에 대해서. 1938년부터 2008년까지 한 여성의 삶을 관통하는 제주도의 역사가 쓰여져 있는데요. 영숙이라는 여성과 미자라는 여성의 우정이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깨지고 고통받고 또 마지막에 가서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약간 대소사시 이미 같아요. 분량도 엄청나고요. 해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읽은 책답게 해녀에 대한 묘사, 그 1938년도 해녀들에 대한 묘사가 진짜 생생해요. 어떻게 그 무섭지만 모든 것을 내주는 바다 속에서 그 해녀 일을 하는지 물질을 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 제주도는 모계사회였고 해녀는 정말 여성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직업으로서의 해녀들, 그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강인한지 또 얼마나 회복력이 좋은지. 바다에서 일한다는 건 관을 지고 들어가는 일이라고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 나를 언제 데려갈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번 관을 메고 바다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래서 나의 지인, 친구, 가족이 언제든지 바다에서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잃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하지만 회복력이 진짜 좋은 거지. 그게 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남은 사람은 또 바다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회복력과 강인함 그리고 일제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그것까지도 항일운동을 네. 어떻게 제주도 여성들이 하는지 실제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항일운동의 세 번째로 큰 규모로 꼽히는 제주 해녀들의 그렇구나. 시위가 나오거든. 17,000명의 해녀가 참여한 그런 것도 돋아. 너무 일제시대부터 굉장히 현대까지 나오는 2008년까지의 한국을 보여주는. 네네. 그 영숙이랑 미자가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 친구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처음에는 딸로서 이제 대장 해녀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물질하고 그러면서 우정을 거의 자매처럼 우정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나이가 좀 찼을 때 러시아 바다로 원정 해녀를 하러 돈을 또 벌러 그러니까 나가고 5월 같은 거잖아. 내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부양자로서의 얘기도 나오고 조금 더 자라서는 결혼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내로서의 역할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뒤에 역사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4.3 사건이 있어서 읽는 동안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독서이지만 안 읽을 수는 없다. 읽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의 봄 네. 저희가 12.12 사태로만 교과서로 배워서 그 세세하게 어떤 사건이 그 하루 동안 일어났는지 어떤 과정으로 그게 진행됐는지 알 수 없었던 걸 영화로 알게 됐잖아요. 이것도 좀 괴로웠지만 단순히 4.3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더 깊게 이제 소설이지만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싶었고 이걸 읽고 다시 다크투어를 봤을 때 가야 된다. 이건 네, 내가 4.3 네. 기념관 가야 된다. 내년에 제주도. 뭔가 맥락상 네네네. 제가 선정한 책들의 맥락상 이 해녀들의 섬을 올해 나온 책은 아니지만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 가장 영업당했다. 나도 읽고 올해의 책으로 꼽아보고 싶다 하는 도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5명을 선정해서 그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뽑아서 보내드렸는데 받고 나서 아무도 후기를 남기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책을 같이 나누는 게 또 맛이거든요. 같이 읽어야 되고. 많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소개한 책이니까 보내드리려고 하니 이번에는 받으시면 맞아요. 인스타나 댓글이나 그 책을 읽고 독후까지 남기는 게 독서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독후의 경험까지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벤트를 열 거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12월 2번째 책방 로그로 네. 저희는 또 평소처럼 그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